국내 압도적인 1등 업체인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글로벌로는 3인데 1등은 중국의 BTR이라는 회사가 뭐 압도적으로 1등이고 2등은 일본의 시네츠화학인데 양극재가 기존의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산 양극재 못 쓰는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양극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음극재 쪽도 중국산 음극재를 쓰면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못 쓰게 하니까 저는 상당 부분 이 BTR의 점유율을 이 대주전자재료가 3위 업체고 굉장히 대주전자재료도 중견기업이지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국내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 캐파로는 1등이고요. 이미 대주전자재료는 LG 엔솔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포르쉐 타이칸이나 마칸에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은 포르쉐의 타이칸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기존 실리콘 음극재를 3%에서 10%로 3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포르쉐 타이칸 파는 물량이 3배가 그냥 증가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3% 들어가는 거 10% 들어가니까 한 대만 팔아도 과거에 3대 판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그게 상용화 되겠어 했는데 이게 SK온이 납품하는 현대차 아이오닉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이오닉이 포르쉐 같은 차가 아니잖아요. 완전 볼륨화된 차종이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도 완전 이제 볼륨 모델까지 내려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주전자재료가 전체 매출에서 대주전자재료의 매출 비중을 크게 차지한 거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MLCC에 들어가는 이 전도성 페이스트 부품이 컸는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작년에 이제 15% 매출 비중, 올해 35%, 내년에 55% 이렇게 늘어나고요. 실리콘 음극재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MLCC에 들어가는 부품은 대략 마진이 뭐 8%, 7%였다면 실리콘 음극재 마진은 25%니까 실리콘 음극재 많이 못 팔아도 이익은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태양광 소재나 아까 말씀드린 MLCC IT 부품 소재라는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 전체 이익률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굉장한 그 소위 말하는 공정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기존의 일반형에서 그 배치식 타입이라는 걸로 생산 방식을 바꾸면서 전력 소비, 인건비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 노력을 했고 비용 절감 코스트를 엄청 다운시킨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아마 30%까지 코스트를 다운시킨 거죠. 실리콘 음극재 그 원가가 비싸든 말든 회사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 원가를 절감시킨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얘기한 거는 3년 안에 코스트를 50%까지 다운시키겠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실리콘 음극재 60불 잡아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3년 안에 코스트를 50%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를 30불에 팔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30불, 인조 흑연 음극재 25불. 가격 차이가 5불밖에 안 납니다. 그럼 인조 흑연 시장은 급격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능 차이가 10배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3년 안에 실리콘 음극재 30달러 시대를 만들 거라고 했어요. 캐파로도 1등이고 글로벌로 진출해서 3위권까지 올라갔고 범용 차종, 볼륨 모델까지 내려왔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게 숫자로 찍힙니다. 물론 작년에 다 부진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매출이 뭐 60%, 70% 늘어나고요. 이익 50% 이상 늘어나고요. 내년, 내후년부터는 매출, 이익 모두 100%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불과 한 3, 4주 전만 해도 이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실리콘 음극재가 양극재 박살날 때 유일하게 주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8만 원 밑에서 1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좀 내려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곧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실적 나오면
보세요. 양극재 업체들 실적 나오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런 회사들은 양극재 회사들은 사람들 주목도도 너무 높지만 당장 실적 잘 나올 거로 예상되는 게 올해 3분기부터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2분기가 더 남았잖아요. 근데 이 실리콘 응급제 회사들 CNT 도전제 그 분산제 실리콘 응급제가 충방전할 때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CNT 도전제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나 이런 실리콘 응급제 관련 회사는 당장 올해 1분기부터 당장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 실리콘 응급제 지금 상용화한다는 아까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 있었잖아요. SKC도 있었고 SK머티리얼도 있었고 LNF도 있었고 롯데기업 이런 회사들이 언제 양산하냐? 내년에 양산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하고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지금 양산하겠다고 하는 톤수가 대략 2,500톤에서 5,000톤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주는 최소 15,000톤에서 2만 톤이니까 3배 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전 관련된 거 회사들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갖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NT라는 회사는 굉장히 장비 업체 중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장비 중에 앞에서 만드는 제일 첫 단계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단계 그걸 전극공정 장비라고 하는데 전극공정 장비에서는 전극공정 장비 같은 경우도 일본의 예를 들어 히라노라는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걸 제일 먼저 국산화하는 회사고요. 전극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 수주할 때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주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주 관련돼서도 사실 안정성이 제일 높은 회사고요. 왜냐면 제일 먼저 전국 공정 가서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에 유일하게 매출과 이익은 뭐 1, 2%지만 2차 전지 회사들 전부 작년에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5천억 넘는 매출에 작년 실적을 보면 작년에 5,454억 매출 난 회사거든요. 영업이익 770억 정도 났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역성장하지 않은 회사인데 기술적으로도 그 전국 공정에 대한 상당히 높은 기술 난이도를 갖고 있고 전국 공정 장비 자체도 가장 중요한 회사고 심지어 전국 공정 할 수 있는 데가 딱 3개밖에 없어요. PNT, CIS, 하나 모멘텀이라는 회사. 그 회사 이제 비상장 회사고 상장 회사 중에는 PNT, CIS밖에 없고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 3개 고객사를 모두 갖고 있는 장비 회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그 다음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LFP 배터리 관련돼서 2030년까지 북미에서도 LFP 배터리가 대략 35%까지 늘어날 거로 보는데 LFP 배터리를 물론 전기차용으로는 힘들겠지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납품을 하려고 LFP 배터리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 외에 일부 양극재, LFP 양극재를 개발하려고 구미에 1,000억 이상 또 신규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기술력도 있는 회사고 두 번째는 이미 올해 1월 달까지 받은 수주 물량만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회사들은 결국은 매출과 이익의 베이스는 수주잖아요. 근데 수주는 뭐 넘사벽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큰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장비 회사들이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근데 PNT가 LFP 배터리를 한다는 거는 이미 장비 회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뭐 양극재니 음극재니 소재를 다뤄봤을 거고 그리고 장비 관련돼서 삼성 SDI, LG 엔솔, SK온의 모든 고객사를 갖고 있으니까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기술적인 레퍼런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많이 받았을 거며 그거에 대한 이 기술 논의나 협의를 많이 했을 거며 그리고 이 동박 장비, 그러니까 동박이라고 하면 SK 넥실리스나 동박은 뭐냐면 얇은 구리박이거든요. 음극 집점체라고 하는 양극은
알루미늄 박을 쓰고요. 음극은 구리박, 동박을 쓰는데 이미 SK 넥슬릭스나 롯데 머티리얼즈를 고객사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1, 2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동박을 점점 동박이 얇아지거든요. 나노미터, 6나노미터면 거의 그 글로벌로 세계 최대로 얇은 수준의 이 동박 얇게 그러니까 나노미터로 두께를 하니까 그걸 더 많은 활물질, 코팅 물질을 더 바르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티타늄 기술이라고 하는 티타늄 드럼 기술이라고 하는데 티타늄 드럼 기술 관련돼서도 이 회사가 가장 선두권이고 그래서 기술력도 있고 수주 잔고도 있고 다 좋은데 펀더멘탈이 있는데 주가만 많이 빠진 거죠. 그러면 다른 회사들 작년에 다 역성장해서 실적 성장률이 높을 텐데 이 회사는 그럼 실적 성장률 작년에 역성장 안 했으니까 실적 성장률이 떨어지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5천억대 매출에서 올해 예상되는 게 1조 1천억대니까 올해 매출 거의 10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1,600억대니까 영업이익도 110%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기대되는 거는 뭐냐면 장비 업체들도 한국, 중국, 일본이 경쟁하는데 중국 업체들을 무조건 배제시킨다기보다는 중국 업체 장비들을 썼다가 품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당장 한국 업체나 일본 업체로 교체를 해라고 했는데 일본 업체는 발빠르게 대응을 안 해줬고 한국 업체는 발빠르게 이미 유럽에서 현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빠르게 대입을 해줘서 한국 업체들, 장비 업체들 유럽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고요. 상당 부분 중국 장비 업체를 일부 뺏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뺏을 예정이고 그래서 기대감이 있고요. 폭스바겐이라는 굉장히 유럽의 탑티어 완성차 업체가 파워커라는 배터리를 자회사를 직접 우리가 배터리 생산하겠다 해서 유럽의 6개 배터리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유럽에 가장 많은 수주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P&T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도 P&T가 최대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도요타, GM, 포드도 이에 발맞춰서 25년 내년부터 우리도 자체 배터리 개발하겠다. 그래서 자체 배터리 개발해서 배터리 장비 업체들한테 우리가 직접 배터리 업체 안 끼고 직접 수주 줄게. 그러면 마진 구조가 좋아질 확률이 높고요. 세 번째는 배터리 제조사들이 2030년까지 대략 4,435기가와트시를 증설할 건데 이렇게 되면 배터리 제조사들이 2030년 기준으로 아까 전극 공정, 화성 공정, 화성 공정이 아까 말씀드린 충방전 공정 똑같은 거예요. 활성화 공정, 전극 공정, 화성 공정, 조립 공정인데 이 중에 전체 공정 장비 투자되는 규모는 대략 300조고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앞단에 전극 공정이라고 했잖아요. 1순위. 그러니까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게 100조거든요. 그럼 100조 중에 P&T가 못해도 10%는 가져간다고 봐도 대략 매출이 여기서 10조니까 지금 올해 1조니까 10배 이상 성장할 여력이 있는 거고요. 기존 회사 중에 신규로 이렇게 LFP 확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냥 LFP 확장성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본업을 잘해야 되고 그 본 회사의 재무 구조가 탄탄해야 되고 본 회사가 수주를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고 본 회사가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가 좀 P&T라 보고 있다. 분명히 2차 전지 회복이 되면 가장 먼저 주가가 아마 반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대기업들의 자금이 쏠림이 현상이 굉장히 있고요.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LG하고 삼성만 생각하는데 두산, HD, 현대, 그리고 한화, 그리고 SK 웬만한 기업에서는 전부 로봇 관련돼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AI하고도 융복함이 가장 잘 되는 산업 중에 하나고 2차 전지하고도 융복함이 잘 되는 산업 중에 하나고요. 반도체하고도 융복함이 잘 되는 산업 중에 하나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융복합이 잘 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 규모로 이거 BCG라고 보스턴 컨설팅이 한 게 2030년에 대략 350조에서 400조 시장이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시장 자체가 크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게 많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상승하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노사 문제도 많고 그다음에 이미 초고령화 사회고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로봇을 쓰지 않을 이유는 없었던 거죠. 다만 로봇이 비쌌는데 로봇이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겼고 협동 로봇만 해도 기존에 쓰던 산업용 로봇이 1억대 이상이었다면 지금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이 지금 6천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40% 넘게 싸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을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라고 일단 민간 합동으로 3조 이상 로봇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보통 독일하고 일본 거를 쓰는데 핵심 부품 지금 40%대인데 2배 높여서 2030년까지 80%까지 올리겠다고 했고요. 첨단 로봇만 100만 대 이상 공급하고 로봇 관련된 핵심 기술, 하드웨어 5개, 소프트웨어 3개에서 8개 핵심 기술, 그리고 핵심 인력 15,000명 양성하겠다고 했고요. 로봇 전문 기업 150개 이상 육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주는 산업 중에 하나고 이미 그 로봇 밀도라고 하는데 제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일반 개인 작업자랑 그 소위 말하는 개인 작업자당 로봇 한 대 그 로봇 밀도가 국내 1등이거든요. 국내가 전체 글로벌 1등이거든요. 그만큼 이미 굉장히 좋은 테스트 베드 시장으로 이미 많이 로봇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매출이든 기술력이든 뭐 연구개발 R&D 인력이든 다 통틀어서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이 85% 점유하고 있어요. 이 한국, 독일, 뭐 일본, 중국, 미국 이 5개 나라를 제외하고 신규 나라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고요. 로봇 관련된 회사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는 야 우리나라 기술력 없잖아.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SBS 가서 로봇만 40년 연구하신 또 제 모교시더라고 한양대 그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어느 순간 로봇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로봇 개발자들이 너무 바빠졌대. 그 얘기는 여러 군데서 앞다퉈서 로봇 관련된 분들을 모셔가고 그분도 로봇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투자 유치가 된 거예요. 원래는 계획했던 것보다 1, 2년이 앞당겨졌다. 앞다퉈서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의 흐름이 글로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너무 바빠졌대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그래서 이건 잘 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견해를 박살내는 게 국내 업체들하고 일본 업체, 국내 업체, 중국 업체, 국내 업체, 미국 업체하고의 기술 경쟁력 차이가 물론 아직 안타깝게도 로봇의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술은 우리나라 상당히 부진한 부분은 맞지만 지금 하고 있는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큐렉소가 하는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로봇들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이 입는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로봇 관련돼서 기술력 차이는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 뭐 80% 이상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어서 로봇 관련된 기술력도 상당히 좀 과도하게 좀 로봇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배 아프니까 좀 깎아내리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로봇 관련된 회사가 상당 부분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흑자 전환하는 순간 결국은 그냥 일반적인 가치주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꿈을 먹고 사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구조적 성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회사가 뭐 적자라고 투자 매력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는 주식의 성향이랑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거고 다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적자는 적자지만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요거 두산로보틱스 표 가져왔는데 보시면 670억 1200억, 2500억, 5000억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만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보고 있는 의료용 로봇 큐렉소 같은 회사도 작년에 로봇 매출이 350억, 올해 500억, 내년에 850억, 내후년에 1000억. 그러니까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숫자가 이제 뒷받침이 돼주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시총만 보면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5조 시총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뭐 잠재력이나 성장성이나 기술력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속한 일단 협동 로봇 시장이 연평균 35%로 가장 로봇 시장 중에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 자체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갈 테지만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갈까지 저는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당장 필요하고 당장 많이 쓰이고 엄청나게 어플리케이션이 큰 건 협동 로봇이거든요. 근데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가 너무 잘해요. 지금 글로벌 4등인데요. 재미난 건 3등인 테크맨 로봇은 8.7에서 7.6, 6.4, 5.7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0, 1.2, 2.7, 4.3, 5.4까지 올라왔어요. 3등인 대만의 테크맨 로봇과 두산 로보틱스의 차이는 격차가 시장 침투율이 0.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작정하면 올해 충분히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럼 글로벌 3위권까지 올라갑니다. 그 베이스는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에 가장 비싸게 팔 수 있고 많이 팔 수 있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작년 매출 보면 55%가 이미 북미하고 유럽에서 판매한 거고요. 전체 수출 물량은 거의 70%입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드냐? 전혀 아니죠. 왜냐면 올해는 북미하고 유럽의 판매 법인 자체를 늘려요. 북미하고 유럽 합쳐서 130개니까 판매 법인으로도 국내 업체 중에는 단연 원탑이고요. 글로벌 업체들이라고 하면 아주 강력한 경쟁자 테크맨 로봇이라는 데를 빼고요. 압도적으로 1등은 글로벌 업체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 업체 1등은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인데 이 회사가 미국의 테러다인이라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에 인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다인 소속이고요. 2등은 화낙입니다. 화낙. 근데 화낙은 사실 협동 로봇 말고도 엄청나게 로봇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거죠. 화낙은 협동 로봇에만 주력하진 않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3등이 아까 테크맨 로봇, 4등이 두산 로봇인데 물론 중국 업체를 끼면 순위가 달라집니다. 근데 2차 전지랑 비슷한 양상이에요. 두산 로봇은 중국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북미하고 유럽을 공략하거든요.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의 판매 채널이 130개 이상 확대되면 판매 채널로도 테크맨 로봇이나 일본의 화낙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유니버셜 로봇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생산하는 협동 로봇이 대략 3,200대거든요. 그럼 아까 1등인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은 얼마냐? 32,000대거든요.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로봇은 32,000대에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죠.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된 건데 두산 로보틱스는 3,200대에서 6,000대, 9,000대, 10,000대, 12,000대 이렇게 계속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 6만 대니까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2027년 기준으로 20% 시장 침투를 예상하니까 6만 대에 20%면 12,000대잖아요. 이제 3,200대니까 4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배가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니까 27년이면 3년이에요. 3년 동안 연평균 3년 동안 연평균 3년 동안 연평균 50% 성장해야지 12,000대가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가 제품군이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로봇공학자분 최근에 2명이나 만나뵀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얘기하신 게 기술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다양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용 제품이 다양화되어 있어야지 요만큼의 가반하중 들어가는 거는 식품에 들어가고 요만큼의 가반하중 들어가는 건 물류에 들어가고 요만큼의 가반하중은 최첨단 산업에 들어가고 요만큼의 가반하중은 뭐 제약바이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품군이 중요한데 1등인 이 되게 보수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테러다인이 갖고 있는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의 제품군이 대략 5개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13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품군이 다양화되어 있는 건데 이 13개를 당장 2년 안에 17개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 가바나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냐인데 지금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이 세계 1등이지만 가바나중 기준으로 양산화되어 있는 건 25kg인데 당연히 두산 로봇도 25kg의 가바나중에 양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그거보다 5kg 더 무거운 30kg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kg 가바나중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좀 완전하게 좀 차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이 2배씩 증가하는데 그 2배 증가에 맞게 캐펙스를 올해 2배 이상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까 말씀드린 제품 많은 것만큼 그 제품 많은 거가 다양한 분야에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첫 번째는 최근에 대구에 있는 구병원이란 데랑 그 복강경 수술하는데 수술 보조 솔루션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가서 아주 그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을 활용한 복강경 수술의 그 담낭 절제 수술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회사인 SK 에코플란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SK 에코플란트 회사의 LA 공장에 두산 협동 로봇을 지금 쓰려고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 들어가고 있고 현대차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이거 엄청나게 큰 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전장이라고 하면 전기장치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장치 약자인데 전장 부품 거기도 검사 쪽에 두산 협동 로봇이 지금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메가커피입니다. 메가커피 경기도 오산 본사 공장에 두산 로보틱스가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폭증할 것 같아요. 지금 본사 일단 스타트 끊었으니까 메가커피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한 대 들이면 5천만 원짜리 들이면 3명 이상의 인건비를 뽑고도 남으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가격적인 것만 잘 협의가 되면.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다양화되는 게 실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매출이 60% 이상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다는 게 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작년에 너무 단기간에 슈팅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주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지금 4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연초 대비 고점 대비 40% 빠졌고 1월달 대비로는 32% 빠졌으니까 여기서 더 빠지면 더 빠질수록 두산 로보틱스 펀더멘털은 굳건한데 주가만 빠진 거니까 굉장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어떻게 보면 폭풍 성장할 회사이고요.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연에 80대씩 파는 회사고요. 해외로 작년에 88대를 팔았는데 그중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 73대 팔았고요. 척추 수술 로봇을 5대, 보행 재활 로봇을 2대 이렇게 팔았는데요. 로봇 관련된 회사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아직 47%니까 올해 60%까지 늘어나고 내년에 80%까지 늘어나서 로봇 매출만 24년에 500억, 25년에 750억, 26년에 1000억 이렇게 팔려고 하고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 의료용 로봇 관련돼서는 국내 압도적인 1등인 회사고요. 모 회사가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그래서 한국 야쿠르트이기 때문에 원래 식음료 유통하는 매출 포지션이 대략 300억 정도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원래 매출 발생하는 회사인데 로봇 회사를 인수하면서 로봇 매출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회사고요. 또 의료용 로봇이라는 소위 말하는 약간 니치 마켓을 잘 타겟팅을 했고요.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릴라이프라고 인도에 있는 임플란트 유통하는 회사. 임플란트 유통하는 이 인도 이 유통이 완전한 글로벌로 굉장히 그 바게닝 파워가 센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각종 글로벌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을 고객사로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큐렉소 로봇을 쓰면 좋은 이유가 기존에 쓰던 로봇 회사들 거는 다른 이 임플란트 인공관절 회사들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큐렉소를 쓰면
기존 임플란트 말고 타 임플란트 회사하고도 호환이 되니까 확장성이 있는 건데, 기존 임플란트 회사는 기존 로봇 쓰던 것만 쓰니까 임플란트 회사의 어떤 그 구조가 바뀌거나 하면 로봇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고 그냥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두 번째는 얘네는 큐렉소는 완전 자동. 근데 기존의 임플란트 업체들이 쓰고 있는 로봇 회사는 수동.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편리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수동이라는 거는 의사도 불편하고 환자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정적인 부분을 상당히 개선을 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현황이고요. 임플란트 유통을 통해서 지금 승인받은 나라가 대략 10개가 넘는데, 당장 이제 승인받아서 앞으로 매출이 판매가 늘어날 회사가 러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이쪽 동남아시아 쪽이고요. 그리고 부품을 다 외부에서 사왔는데, 국내 이제 상장사 중에 뉴로메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뉴로메카한테 로봇팔을 이제 독점 공급 계약 받아서 그 뉴로메카 로봇팔을 쓰면 제조 원가가 50% 이상 코스트가 다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이 큐렉소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이 25%가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니까,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하면 마진율이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일본, 중국인데, 미국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허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하면 매출은 뭐 2배 사이즈로 커질 것 같고요. 미국 올해 상반기에 이미 신청 다 해놨고 허가 떨어지는 것만 이제 상반기 예상하고, 25년은 일본입니다. 25년 일본. 그래서 24년, 25년 가장 큰 시장인 미국하고 일본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래서 1등은 규모로는 두산 로보틱스지만 좀 작지만 알찬 강소기업 중에서는 뭐 큐랩소가 주가도 엄청 많이 워낙 또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주가 좋은 것도 다 빠졌거든요.